우렁이 색시.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 총각이 논에서 김을 매다가 혼잣말로 흥얼흥얼 신세 타령을 했어요.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랬더니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사방을 둘레둘레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또 한번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했더니 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금살금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논둑 밑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 우렁이가 말을 한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총각은 그 우렁이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가서 우렁이를 물 항아리 안에 넣어뒀지요. 그래 놓고 그 이튿날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이게 웬일이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상 잘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논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또 어제처럼 밥이 한상 차려져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도대체 누가 차려놓았을까요?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하루는 일하러 갔다가 일찍 들어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물항아리 안에서 어여쁜 색시가 나오더니 금세 밥 한 상을 뚝딱 차려놓고 도로 물항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옳다. 우렁이 속에 색시가 숨어 있었구나. 총각은 얼른 키를 벗고 나와 색시를 붙잡았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삽시다, 색시. 그러니까 우렁이 색시가 사정을 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총각은 한사코 색시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시는 우렁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총각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총각은 꿈에도 그리던 어여쁜 색시를 얻어 날마다 색시를 얻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꿈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그만 점심때를 지나도록 집에 못 갔어요. 색시는 집에서 점심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점심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로 나가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고을원님이 가마를 타고서는 쉬 물러거라 하면서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색시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덤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색시가 숨어있는 풀덤불에서 밝은 빛이 환하게 퍼져나오는 거예요. 원님은 그걸 보고 포졸에게 말했어요. 저 아래 풀덤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되 꽃이거든 꺾고 오고 물이거든 떠오고 사람이거든 데려오너라. 예히. 포졸이 풀덤불을 헤치고 다가오자 색시는 신고 있던 신 한 짝을 벗어주었어요. 부탁이니 이것밖에 없더라고 그러시오. 포졸이 신 한 짝을 들고 가니 원님은 또 한 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색시가 옷고름을 뜯어주었어요. 부탁이니 이것밖에 없더라고 그러시오. 옷고름을 들고 가니 원님이 하는 말이 허허 신발이 있고 옷고름이 있다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이니 냉큼 가서 잡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색시는 어쩔 수 없이 원님에게 잡혀갔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 색시가 없어졌거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아다니다가 원님에게 잡혀간 걸 알고는 몸부림을 치며 엉엉 색시 하며 울었어요.
때가 되지 않으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던 색시의 말이 생각나 가슴을 치며 뉘우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색시를 잃은 남편은 울다가 죽어서 파랑새가 되었어요. 잡혀간 색시도 울다가 죽어서 파랑새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2마리가 구슬프게 울며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답니다. 3년고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웃 동네 환갑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가 아주 험했답니다. 나무뿌리, 돌부리가 많고 매우 가파른 오솔길이 있었거든요. 술이 얼큰하게 취한 할아버지는 그 고개를 넘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군. 이 일을 어쩐다. 할아버지는 일어설 생각도 않고 한숨부터 어이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3년고개, 바로 3년고개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그 3년고개에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 길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영감, 저녁진지 드셔야지요. 할머니가 저녁상을 들여와도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앓는 소리만 내지 뭐예요. 아이고, 밥은 무슨. 영감, 어디 편찮으시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봐요. 그래야 약을 지어오지요. 할멈, 약을 먹고 나을 병이 아니라오. 그럼 의원을 불러올까요? 듣기 싫소!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니래도 그러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영감, 약도 소용없고 의원도 소용없다면 도대체 무슨 병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화만 내는 거요? 할멈, 난 이제 죽게 되었소. 환갑잔치에서 돌아오다가 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아이고, 뭐라고요?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고? 그렇다니까. 이제 난 3년밖에 못 살아. 아이고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영감. 할아버지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어요. 여보게, 마음씨 착한 박씨 영감이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는구만. 아이고, 어쩌다 3년고개에서 넘어졌노? 큰일이군 그래. 그러게 말일세. 우리 동네에선 아무도 그 고개에서 넘어진 일이 없는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했어요. 이웃집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위로를 했습니다. 걱정이야 되시겠지만 힘을 좀 내십시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슬퍼하기만 했어요. 나는 곧 죽을 몸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한 달이 가고 2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점점 하얘지고 이마엔 주름살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문은 이제 이웃 동네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네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말이에요. 마침 할머니가 뜰에서 닭의 모이를 주고 있었는데요.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저는 아랫동네에 사는 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병을 고쳐드리려고요. 그래? 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 영감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느냐? 글쎄,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때 방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니, 저 아이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귀가 솔깃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할멈, 여보 할멈, 문을 좀 열어보시오.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가 있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아, 할아버지, 이따마다요. 예끼놈, 이 늙은이를 놀리면 혼날 줄 알아라. 할아버지, 제가 왜 할아버지를 놀리겠어요? 그럼 좋은 수가 뭔지 어서 냉큼 말해보거라. 할아버지, 저랑 삼년고개에 올라가시자고요. 아니, 뭐라고? 날더러 그놈의 삼년고개를 또 올라가라고? 이놈이? 얘 삼년고개에 올라가 보면 병을 싹 낫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워낙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 좀 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얼른 저랑 가시자니까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삼년고개로 올라갔지요. 도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졸라댔거든요. 자, 할아버지, 이 고개에서 한 번 더 굴러보세요. 세상에, 삼년고개에서 다시 구르라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뭐라고 이놈? 나보고 여기서 넘어져 죽으라는 말이냐?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할아버지, 화만 내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도리는 아주 침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잖아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무려 30년이나 살게 된다고요. 잔뜩 울상이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이고, 이젠 내가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는 도리의 손을 덥석 잡고 나더니 3년고개를 대구르르 구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10번, 20번, 100번. 할아버지, 이제 그만 구르세요. 벌써 300년이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아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한 500년은 더 살아야겠다. 할아버지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구르는 거예요. 1번 넘어지면 3년, 2번이면 6년, 3번이면 9년. 하하하, 그렇구나. 아이고 좋다. 날이 저물어 도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할아버지는 3년고개에서 계속 굴렀어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아마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겁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문제 하나 내볼까요?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예쁜 색시가 된 게 뭘까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대요.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각시를 구해보자. 다음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쌀떡을 열었더니 이게 웬걸?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뿐인 거예요.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을 했어요. 이걸 잘 맡아 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지요. 허참,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봤네. 이깟 좁쌀로 뭘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지요. 그 좁쌀이요? 이를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린 것 같은데. 내 다른 걸로 드리리다.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한다고요? 아니, 그럼 놔둬라 어쩌란 말이요? 좁쌀을 먹은 그 쥐라도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주었어요.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지요.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을 했어요.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꼭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네 생각하며 광에다가 쥐를 넣어 두었어요.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맡긴 쥐를 돌려주실래요? 쥐요? 이를 어쩌죠?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어버렸는데.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그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보따리에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렀어요.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다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발톱을 세우고 가랑가랑 거렸더니 말은 그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공중대다가 고양이를 밟아 죽였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어떤 고양이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아니,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 들러 말을 맡겼어요.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 말을 넣었어요.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 놀라서는 앞발을 치켜들고 휘잉 하고 울어댔어요.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뿔로 말을 받아버렸지요. 다음날 주인이 쪼로로 달려와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었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세요.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죽었다고요? 싫습니다. 다른 말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요 뭐.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어느새 한영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예요. 총각은 주막에 들러 소를 맡겼지요.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 두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에 내다 팔아버렸어요. 다음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세요. 총각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꼭 내 소여야 합니다.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 주인이 물어 소 사간 곳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거예요.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이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요.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그만 그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는데요. 총각이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어요. 자네 사정은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쩌란 말이냐? 총각은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소를 잡아먹은 그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띠용.
정승은 기가 탁 막혔습니다.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는데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폼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정승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마침내 결혼을 하였답니다.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입니다. 젊어지는 샘물. 어때요? 그럴듯하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손바닥만한 밭대기 뿐이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아기를 길러보았으면. 두 사람은 번듯한 기와집도 넓은 논밭도 부럽지 않았지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새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삐삐 삐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쪽 나무 위 새 둥지 앞에서 기다란 독뱀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둥지 속의 파랑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삐삐. 둥지 위에서는 어미 파랑새가 다급하게 날개를 치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호호 저런. 할아버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지게 짝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거라 이런 못된 뱀 같으니라고. 그러자 독뱀은 나무에서 떨어져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삐리릭 삐리릭. 어미 파랑새는 고맙다는 듯 할아버지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파랑새가 그만 할아버지 목에 두른 수건을 탁 채서는 포르르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개 섞어라 이 은혜도 모르는 새야.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파랑새를 쫓아갔어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파랑새는 한참을 날아가더니 커다란 바위 위에 수건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저 녀석을 잡아 혼내줄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수건을 주우러 바위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샘이 하나 있지 뭐예요. 바위 틈에서 구슬처럼 맑은 샘물이 꼴꼴 쪼르륵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샘이 다 있네. 아이고 목이 마른 참에 마침 잘 됐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떠서는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물맛 참 좋은걸.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꼭 술을 마신 듯 얼떨떨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지지 뭐예요. 졸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할아버지가 깨어나 보니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아차,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구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지게를 찾아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척 가뿐했어요. 한편 할머니는 날이 저물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가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웬 젊은이가 산비탈을 터덕터덕 내려오고 있지 뭐예요. 옳지, 저 사람에게 우리 영감 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보시오 젊은이,
혹시 할아버지 한 분을 보지 못했나?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꼭 닮았지 뭐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람? 그러자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할멈, 나요, 나, 당신 남편이요. 아이고 머니나 망치해라. 할머니는 얼른 뒷걸음질을 쳤지 뭐예요. 할멈이 왜 저럴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매끈매끈해지고 허연 수염도 없어버렸지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내가 마신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구만. 그렇게 해서 새신랑이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 고운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랑 각시 때처럼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젊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셈이 나서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어졌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샘물이 있는 곳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어요. 산 넘고 골짜기 건너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샘이 있다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 길로 헐레벌떡 샘물을 찾아갔어요. 커다란 바가지 하나를 들고 말이에요. 옳지, 이게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마침내 젊어지는 샘물에 이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가지로 샘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많이 마시면 더 젊어지겠지? 한 바가지 꿀꺽, 두 바가지 꿀꺽꿀꺽, 세 바가지. 아주 배가 불룩하도록 샘물을 퍼마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졸음이 막 몰려왔어요. 드르렁 푸, 드르렁 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젊어지는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옷 속에는 웬 아이가 응애 응애 울고 있지 뭐예요. 그 옷은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옷이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거 참, 허허, 이거 참나 이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찌겠소.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그래요. 마침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주 잘 되었네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 이 아기는 어떤 아이로 자라났을까요? 마음 착한 두 사람이 키웠으니까 분명히 착한 아이로 자라났겠죠? 콩쥐와 팥쥐. 옛날 사이 좋은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하늘도 감동했는지 어느 날 부부는 예쁜 딸 콩쥐를 낳게 됐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콩쥐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고 만 거예요.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훌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휴, 콩쥐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콩쥐를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엾은 콩쥐를 예뻐했습니다. 콩쥐는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콩쥐는 홀로 계신 아버지가 늘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새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는 콩쥐의 착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콩쥐의 새어머니는 성격이 고약하고 심술 맞았지 뭡니까? 또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 팥쥐도 엄마를 꼭 닮아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마당 안 쓸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새어머니는 콩쥐가 쉴 틈도 없이 들들 일을 시켜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준 콩쥐 옷 내가 입을래. 팥쥐는 콩쥐가 가진 것은 모두 홀랑홀랑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콩쥐가 구박당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착한 콩쥐는 남몰래 콩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밭을 매라고 했습니다. 팥쥐에게는 튼튼한 쇠호미를 주고는 폭신폭신 모래밭을 매라고 했습니다. 콩쥐에게는 나무로 된 호미를 주고는 울퉁불퉁 자갈밭을 매라고 시켰지요. 팥쥐는 금세 모래밭의 잡초를 쏙쏙 다 뽑았고 콩쥐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갈밭의 잡초를 뽑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무 호미가 댕강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흑흑, 이를 어쩐다. 콩쥐는 새어머니에게 혼날 일이 무서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이 번쩍번쩍 하더니 소가 한 마리 풀썩 내려앉지 뭐예요. 그러고는 콩쥐 대신에 척척 자갈밭을 매는 거예요. 소야,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아우, 살았다. 콩쥐는 울음을 그치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나무 호미로 자갈밭의 풀을 다 뽑았다고? 새어머니와 팥쥐는 어려운 일을 해낸 콩쥐가 더 얄미웠습니다. 다음날 새어머니는 또 콩쥐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찰랑찰랑 가득 채워 놓아야 해. 팥쥐도 옆에서 신이 난 듯 거들었어요. 부지런한 콩쥐는 얼른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주룩주룩 찰찰찰.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 밑바닥을 보니 글쎄 구멍이 나 있지 뭐예요. 그래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였어요. 이를 어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또 채운다. 그때 펑 한 소리와 함께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공쥐야, 내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마렴. 두꺼비는 팔짝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더니 감쪽같이 구멍을 막았어요. 콩쥐가 출렁출렁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금세 물이 차올랐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제주도 좋아. 며칠 후 콩쥐의 외갓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도 외갓집 잔치에 가고 싶어요. 콩쥐는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정 가고 싶다면 마당에 있는 곡식을 콩콩 다 찢고 배 한 피를 총총 다 짜고 그러고 나서 나오렴. 그러고는 팥쥐만 데리고 신이 나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얼른 일을 하고 외갓집에 가야지. 착한 콩쥐는 그래도 외갓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시킨 일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이었어요. 콩쥐가 마당에 널린 곡식을 찌우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후득후득 참새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워이 새들아, 저리 가렴. 난 이 곡식을 모두 찌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참새들은 곡식을 부리로 콕콕 찌어주러 온 거였답니다. 짹짹짹짹. 참새들은 단숨에 일을 다 해놓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얀 연기가 솔솔 나더니 반짝반짝 비단 옷을 입은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콩쥐야, 내가 배를 다 짜줄게. 선녀는 배틀에 앉더니 슬근슬근 금세 배 한 피를 다 짰어요. 배가 얼마나 고운지 금빛 가루를 뿌린 것 같았답니다. 선녀님, 정말 고마워요. 선녀는 방긋 웃더니 하얀 천을 비단옷과 댕기로 집신을 꽃신으로 변하게 했어요. 선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옷을 입고 이 신을 신으렴. 어서 잔치에 가야지. 선녀님, 이렇게 예쁜 옷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단옷과 예쁜 댕기, 꽃신은 모두 콩쥐에게 꼭 맞았어요. 콩쥐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사뿐 집을 나섰지요. 오랜만에 외갓집에 가는 콩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콩쥐는 콩콩콩콩 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이, 물러거라. 원님 행차시다. 놀란 콩쥐는 허둥대다 그만 꽃신 한 짝을 퐁당 냇가에 빠뜨렸습니다. 아, 내 꽃신! 콩쥐는 하는 수 없이 꽃신 한 짝만 신고 허둥지둥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물 위에 동동 떠가는 콩쥐의 꽃신을 본 거예요. 멈추어라! 냇물 위에 저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꽃신을 건져서 원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참 고운 꽃신이구나.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주인은 분명 마음씨도 고울 것이야. 꽃신의 주인을 찾던 신하들이 드디어 콩쥐의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꽃신의 주인이 여기에 있소? 그때 새어머니가 팥쥐의 등을 떠밀며 얼른 신하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딸아이의 꽃신이 옵니다. 꽃신? 팥쥐가 후다닥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신발이 너무 작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야! 신하들의 호댕꾸질함에 팥쥐와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 발이 조금만 작았어도 딱 맞는 건데. 팥쥐는 입을 삐죽거리며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게들, 그건 콩쥐의 꽃신이라오. 여기 콩쥐의 꽃신 한 짝이 있질 않소? 옆집 할멈이 콩쥐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구석에 있던 콩쥐가 살며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쪽 발에는 똑같은 꽃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당연히 발에 쏙쏙 맞았습니다. 신하들은 콩쥐를 원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오, 당신이 꽃신의 주인이시군요. 원님은 아름다운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콩쥐는 발그레해진 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과 콩지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지요. 그런데 새어머니와 팥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은 그동안 콩쥐를 괴롭힌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도 더 이상은 콩쥐를 괴롭히지는 못했겠지요.